여러분, 잠깐 두 사람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한 분은 올해 73이세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한 바퀴 돌고 벤치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먼저 인사를 건네세요. 손주 이야기를 할 때면 눈가에 주름이 깊어지면서도 얼굴 가득 웃음이 번지거든요. 점심엔 오래된 친구한테 전화 한 통하고 오후엔 복지관에서 우쿨렐레를 배우고 계세요. 특별히 돈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무릎도 좀 안 좋으시고 혈압약도 드세요. 그런데 이분을 만나면 누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분은 참 행복해 보인다. 또 한 분이 계세요. 나이도 비슷하고 사실 경제적으로는 오히려 더 여유가 있으세요. 그런데 하루 종일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만 보세요. 자녀들한테 전화가 와도 통화는 짧아요. 별 얘기 없다, 끊어라. 이런 식이에요. 오래된 친구들이 모임에 나오라고 해도 귀찮다, 뭐하러 나가냐 하시면서 안 나가세요. 표정이 늘 무겁고 입에서 한숨이 떠나질 않아요.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비슷한 나이에요. 그런데 한 사람은 매일이 감사하고 한 사람은 매일이 무료해요. 이 차이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혹시 돈 차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건강 차이? 물론 그것도 영향은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하버드 대학교가 무려 85년 넘게 사람들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역사상 가장 오래 지속된 행복 연구인데요. 이 연구의 결론은 많은 분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나이 들어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진짜 차이를 하나하나 짚어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영상 끝부분에서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 한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아마 오늘 밤 잠자리에 드실 때 마음이 조금 달라져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요. 노후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째는 돈, 둘째는 건강.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건강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할 게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 안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퇴직금도 꽤 받으셨고 연금도 나오고 아파트도 있고 객관적으로 보면 경제적으로 걱정할 게 별로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만나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 세상 참 각박하다.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쁘지. 나는 뭐하러 사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반대로 이런 분도 계시잖아요. 국민연금이 전부고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 모아놓은 돈은 별로 없어요. 무릎 관절도 안 좋아서 계단 오르기도 힘드세요. 그런데 이분은 동네 경로당에서 인기 만점이에요. 항상 웃으시고 주변 사람들 안부를 먼저 물어보시고 손수 담근 깍두기를 이웃한테 나눠주시거든요. 누가 봐도 행복해 보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건만 보면 앞에 분이 훨씬 나아요. 돈도 더 있고 몸도 더 건강해요. 그런데 행복은 뒤에 분이 훨씬 더 많이 느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요. 돈과 건강이 행복의 필요 조건이긴 하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돈이 있으면 불행을 줄여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행복이 자동으로 따라오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이런 연구가 있어요.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데니얼 카너먼 교수가 약 45만 명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요.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그 이후로는 돈이 더 늘어나도 일상에서 느끼는 행복감은 거의 올라가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먹고 살 만큼은 있어야 해요. 그건 맞아요. 하지만 그 이상의 돈은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아프면 삶의 질이 확 떨어지니까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만성질환이 있어도 본인이 느끼는 행복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반대로 건강검진에서 아무 이상 없다는 결과를 받았는데도 매일 불안하고 우울한 분들도 있고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돈과 건강은 무대 위의 조명 같은 거예요. 조명이 좋으면 무대가 더 잘 보이죠. 하지만 무대 위에서 실제로 공연을 하는 건 조명이 아니라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조명이 화려해도 무대 위에 아무도 없으면 그건 공허한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 위에 서 있는 그 사람, 그러니까 행복을 진짜로 만들어내는 그 핵심 요소는 도대체 뭘까요? 이걸 알기 위해서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할 연구가 하나 있습니다. 무려 8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간 연구예요. 이 연구가 내린 결론을 들으시면 아마 여러분도 고개를 끄덕이실 거예요. 아, 그래서 그 사람은 행복했고 그 사람은 불행했구나 하고요. 바로 다음 이야기에서 그 연구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연구에 관한 거예요. 2030년대 미국 보스턴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가 시작됐어요. 제가 날짜를 잘못 말했죠. 2030년대가 아니라 1918년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90년 전이에요. 연구자들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사람을 진짜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뭘까? 이걸 알려면 사람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 봐야 한다. 그래서 시작된 게 바로 하버드 성인 발달 연구예요. 처음에 724명의 남성이 참여했어요.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도 있었고 보스턴의 가난한 지역에 사는 청년들도 있었어요. 배경이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었죠. 이 사람들을 2년에 한 번씩 만나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혈액 검사를 하고 뇌 사진을 찍고 직접 앉아서 인터뷰를 했어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힘든지 물었어요. 이 연구가 얼마나 오래됐느냐면요. 처음 참여했던 분들 중 상당수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의 자녀 세대, 그러니까 2,000명이 넘는 분들까지 추적하고 있어요. 85년 넘게 이어져 온 인류 역사상 가장 긴 행복 연구입니다. 그런데 이 기나긴 연구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이게 참 의외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명예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건강 자체도 행복을 가르는 가장 큰 요인은 아니었어요. 가장 큰 차이를 만든 건 바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네, 관계예요. 그것도 그냥 관계가 아니라 따뜻한 관계, 마음을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 연구를 이끈 로버트 월딩어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좋은 관계이며 그것이 전부다. 이렇게까지 단언을 하신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면요. 50살 무렵에 인간관계의 질이 좋았던 사람들이 80세가 되었을 때 가장 건강하고 행복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50살 때 외로웠던 사람들, 친한 사람 없이 고립되어 있던 사람들은 80세 무렵에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뇌 기능도 빨리 떨어졌어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관계의 수가 아니라 질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흔히 인맥이 넓은 사람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연구에서는 그렇지 않았어요. 결혼을 했든 안 했든 친구가 많든 적든 그건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중요한 건 단 하나. 나한테 마음을 진심으로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거였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전화번호부를 떠올려 보세요. 옛날에는 두꺼운 전화번호부 있었잖아요. 거기에 이름이 수천 개 적혀 있어도 진짜 새벽 2시에 전화해서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두 명이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한두 명이 있느냐 없느냐가 85년 연구가 밝혀낸 행복과 불행의 가장 큰 차이였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유가 있어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의 몸에서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돼요. 이걸 흔히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호르몬은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면역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통증까지 완화시켜줘요. 반대로 외로운 사람의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만성적으로 높게 유지돼요. 이게 오래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뇌세포가 손상되고 치매 위험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요, 외로움이라는 게 단순히 마음이 쓸쓸한 정도가 아니에요.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건강에 해롭다는 결과까지 나왔어요. 15개비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면 거의 한 갑이잖아요. 그만큼 외로움이 몸에 나쁘다는 뜻이에요. 자, 여기서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 곁에 정말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계신가요? 한 명이라도 떠오르시면 그분이 바로 여러분의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좋은 관계라는 게 왜 나이 들수록 줄어드는 걸까요? 왜 어떤 분들은 점점 사람을 멀리하게 되고 결국 외로워지는 걸까요? 그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몇 가지 습관 때문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행복을 갉아먹는 마음 습관,
다음 이야기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꼭 아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 습관을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자, 이제부터는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불편하다고 피하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병원에서 건강검진 받을 때도 결과가 나쁠까봐 무서워서 안 가면 병은 더 커지잖아요.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5가지 마음 습관, 혹시 나한테도 해당되는 게 있나 하고 솔직하게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습관이에요. 사람이 불행해지는 가장 빠른 길이 뭔지 아세요? 남과 비교하는 겁니다. 젊었을 때는 비교 대상이 넓어요. 직장 동료, 학교 동창, 이웃, 여러 사람과 비교하지만 그래도 나는 아직 기회가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비교의 결과가 이미 확정된 것처럼 느껴져요. 저 사람은 자식이 잘 됐는데 우리 아들은 아직도 그 모양이다. 같이 시작한 동기는 건물주인데 나는 월세 산다. 이런 식으로요. 문제는 비교를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것이 눈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옆집 정원이 더 넓어 보이면 내 정원의 꽃은 안 보이거든요. 심리학에서 이걸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데요. 나이 들수록 이게 더 심해지는 이유가 있어요. 인생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꿀 수 있는 것보다 바꿀 수 없는 것이 더 많아지니까요. 그래서 비교를 하면 할수록 무력감이 커지는 거예요. 둘째, 과거에 집착하는 습관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백미러로 뒤만 보면서 운전하는 사람 없잖아요. 위험하니까요. 그런데 마음으로는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때 그 선택만 안 했으면, 그때 그 사람을 안 만났으면, 그때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는 거예요. 물론 과거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추억을 떠올리면서 행복해하는 건 좋은 거예요. 문제는 후회에 갇히는 거예요. 후회는 마음속에 무거운 닷 같은 거예요. 밭을 내리면 배가 움직이질 못하잖아요. 후회에 붙잡혀 있으면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오늘의 작은 행복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셋째, 원망을 쌓아두는 습관이에요. 이건 특히 가족 관계에서 많이 나타나요. 오랜 세월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쌓이잖아요. 배우자한테, 자녀한테, 형제한테. 그런데 그걸 말을 안 하고 속으로만 쌓아두는 거예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는데 마음속에는 원망이 차곡차곡 쌓여 있어요. 이게 마치 냉장고 안에 오래된 반찬을 계속 넣어두는 것과 비슷해요. 밖에서 보면 냉장고 문이 닫혀 있으니까 모르지만 문을 열면 냄새가 나잖아요. 마음도 그래요. 원망을 쌓아두면 나도 모르게 표정이 굳어지고 말투가 날카로워지고 결국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용서하지 못한 감정을 오래 품고 있으면 만성 스트레스 상태가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소화도 안 돼요. 원망은 상대방을 벌주는 게 아니라 결국 자기 자신을 벌주는 거예요. 독을 내가 마시면서 상대방이 아프길 바라는 격이에요. 넷째,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새로운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커져요. 이건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뇌가 에너지를 아끼려고 익숙한 것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이게 심해지면 세상과 단절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배우기 싫다. 그런 건 몰라도 된다. 요즘 젊은 것들은 이상하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갈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위험 신호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거부하면 결국 대화의 접점이 사라지거든요. 자녀와의 대화, 손주와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화가 줄면 관계가 줄고, 관계가 줄면 외로움이 찾아오고, 외로움이 오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까지 무너지는 거예요. 다섯째, 감사를 잃어버리는 습관이에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핵심일 수도 있어요. 젊었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 많잖아요. 첫 월급, 첫 여행, 아이가 처음 걸은 날. 이런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동하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대부분의 경험이 반복처럼 느껴져요. 아침에 눈 뜨는 것, 밥 먹는 것, 계절이 바뀌는 것 다 당연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요, 당연한 건 이 세상에 없어요. 오늘 아침에 눈을 뜬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것,
전화를 걸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엄청난 축복인데 습관이 되면 감사를 못 느끼는 거예요.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감사하는 마음을 느낄 때 뇌에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 분비된다고 해요. 이 두 가지는 우리가 행복하다고 느끼게 해주는 핵심 물질이에요. 반대로 감사를 못 느끼면 뇌는 부족한 것, 없는 것에만 집중하게 돼요. 자연스럽게 불만이 커지고 행복감은 줄어드는 거죠. 자, 여기까지 5가지를 정리해 볼게요. 비교, 과거 집착, 원망 쌓기, 변화 거부, 감사, 결핍. 이 5가지가 나이 들수록 행복을 갉아먹는 마음의 존벌레 같은 거예요. 벽 안에 숨어서 나무를 갉아먹는 존벌레처럼 이 습관들은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서서히 우리의 행복을 무너뜨려요. 혹시 이 중에 한두 가지라도 해당되는 게 있으신가요? 있다고 해서 낙심하실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고칠 수 있으니까요.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하듯 마음 습관도 알아야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궁금하시죠?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이런 습관 대신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매일매일 특별한 걸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놀라울 정도로 소박하고 작은 습관들이에요. 근데 이 작은 습관들이 모이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 이야기 지금 바로 이어서 해드릴게요. 자, 이제부터는 밝은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좀 무거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는 해답을 찾을 차례예요.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한테는 공통점이 있어요. 거창한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들인데 이걸 매일 조금씩 실천하고 계세요. 7가지를 하나씩 말씀드릴 테니 나한테 해당되는 게 있나 한번 체크해 보시고 없으면 오늘부터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첫째, 아침에 눈 뜨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리는 습관이에요. 이걸 감사일기라고도 하는데 꼭 글로 안 써도 괜찮아요. 아침에 이불 속에서 눈 뜨자마자 오늘 감사한 것 3가지를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는 거예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오늘 날씨가 좋다. 감사합니다. 어제 손주한테 전화가 왔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허리가 어제보다 덜 아프다.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이게 왜 효과가 있느냐면요. 아침에 처음 떠올리는 생각이 하루의 색깔을 정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이고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로 힘든 하루가 돼요. 반대로 감사한 것부터 떠올리면 뇌가 긍정적인 것을 먼저 감지하는 모드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연구에서 3주 동안 매일 감사한 것을 적은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행복감이 25% 이상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어요. 고작 3주 만에요. 돈 한 푼 안 들고 시간도 1분이면 됩니다. 둘째, 가벼운 산책과 인사의 습관이에요. 매일 30분만 동네를 걸어보세요. 빨리 걸을 필요 없어요. 천천히 주변 풍경 구경하면서 걷는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한테 가볍게 인사를 건네. 보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죠? 이 한마디면 돼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일단 걷는 것 자체가 우울증을 줄여줍니다. 걸을 때 뇌에서 엔도르핀이라는 물질이 나오거든요. 이게 천연 항우울제예요. 그리고 사람한테 인사를 하면 옥시토신이 나와요. 아까 말씀드린 사랑의 호르몬이요. 산책 한 번에 항우울제랑 행복 호르몬을 동시에 얻는 거예요. 이보다 효율적인 행복 처방이 어디 있겠어요. 실제로 일본에서 60세 이상 어르신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가 있는데요. 매일 30분 이상 산책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30% 이상 낮았어요. 30분 걷기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셋째, 하루에 한 번 먼저 연락하는 습관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건데 나이가 들면 연락을 기다리는 쪽이 되기 쉬워요. 자식이 전화하겠지, 친구가 연락하겠지 이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리면 서운함이 쌓여요. 왜 전화 안 하지? 나를 잊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발상을 바꿔보세요. 기다리지 말고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전화가 부담스러우면 문자 한 통이면 돼요. 요즘 날씨 좋은데 건강하지? 이 한 줄이면 충분해요. 재밌는 건 먼저 연락한 사람이 연락받은 사람보다 더 기분이 좋아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미국 피츠버그 대학교 연구인데요.
사람은 누군가를 생각하고 관심을 표현하는 행위 자체에서 행복감을 느끼도록 설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도 좋고 하는 사람은 더 좋은 거예요. 일석이조입니다. 오늘 당장 한번 해보세요. 오래된 친구한테, 형제한테, 동네 이웃한테 한 통이면 됩니다. 넷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이에요. 아,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해요. 새로운 것을 배우면 뇌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만들어져요. 뇌과학에서 신경가소성이라고 하는 건데 쉽게 말하면 뇌는 늙어도 성장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꼭 거창한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법을 배워도 좋고 복지관에서 서예를 배워도 좋고 유튜브로 요리 영상 보면서 새로운 반찬을 만들어 봐도 좋아요. 핵심은 어제 몰랐던 걸 오늘 하나 알게 되는 것. 그 경험 자체예요. 새로운 걸 배우면 성취감이 생겨요. 아, 나도 할 수 있구나. 이런 느낌이요. 이 성취감이 자존감을 올려주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사람 만나는 게 덜 두려워지고 그러면 관계가 좋아지고 관계가 좋아지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선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다섯째, 작은 베풀매 습관이에요. 베푼다는 게 뭐 대단한 기부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옆집 어르신한테 귤 몇 개 갖다 드리기,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한테 택배 들어드리기, 손주한테 용돈 1,000원 쥐어주면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하기, 이런 거예요. 베풀면 왜 행복해지느냐면요. 사람의 뇌는 남을 도울 때 쾌감을 느끼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헬퍼스하이라고 부르는데요. 봉사자의 쾌감이라는 뜻이에요. 남을 돕는 행위가 뇌의 보상 회로를 활성화시켜서 마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들을 때와 비슷한 행복감을 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풀매는 또 하나의 큰 효과가 있어요. 나는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다. 이런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나이 들면 자기 존재감이 흔들리기 쉽잖아요. 은퇴하면 직함이 사라지고 자녀가 독립하면 부모 역할도 줄어들고 이때 작은 베풀미 나의 존재 의미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여섯째, 비교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습관이에요. 아까 비교하는 습관이 불행을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비교를 아예 안 하면 되느냐? 사실 비교를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요. 인간의 본능이니까요. 그래서 비교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남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비교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300걸음 더 걸었다. 어제는 하루 종일 짜증만 냈는데 오늘은 옆집 할머니한테 인사를 했다. 어제는 TV만 봤는데 오늘은 책을 3쪽 읽었다. 이렇게요. 남과 비교하면 항상 부족하지만 어제의 나와 비교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진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이 작은 발견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걸 만들어줘요. 나도 변할 수 있다. 나도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믿음이요. 이 믿음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행복의 차이가 점점 벌어집니다. 일곱째, 하루 끝에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는 습관이에요. 이건 아침에 감사 습관과 짝이 되는 거예요. 아침에는 감사한 것으로 시작하고 밤에는 잘한 것으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오늘 동네 산책을 나갔다. 잘했다. 오늘 오래된 친구한테 문자를 보냈다. 잘했다. 오늘 손주 전화를 받고 30분 동안 이야기를 했다. 잘했다. 아주 작은 것도 괜찮아요. 왜 이게 중요하느냐면 인간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주목하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걸 부정편향이라고 하는데 좋은 일 9가지가 있어도 나쁜 일 1가지가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잘한 것을 떠올려줘야 뇌의 균형이 맞아요. 잠들기 전에 오늘 잘한 일 하나를 떠올리면 뇌가 그 긍정적인 기억을 가지고 잠에 들어요. 수면의 질도 좋아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기분도 더 좋아져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1달, 2달, 석 달 후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 7가지를 다시 정리해 볼게요. 첫째, 아침 감사 3가지. 둘째, 산책과 인사. 셋째, 먼저 연락하기. 넷째, 새로운 것 배우기. 다섯째, 작은 베품. 여섯째,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일곱째, 잠들기 전 잘한 일 떠올리기.
이 중에 7가지를 전부 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만 골라서 한 달만 해보세요. 30일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이 되면 그때 하나를 더 추가하면 돼요. 급할 것 없어요.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가장 가까운 관계가 흔들리면 행복이 무너지기 쉽거든요. 그 가장 가까운 관계가 뭘까요?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이라는 게 참 사랑하면서도 힘든 관계잖아요. 이 이야기를 다음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가족이요, 참 묘한 존재예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상처를 많이 주고받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가까우니까요. 가까울수록 기대가 크고 기대가 클수록 실망도 크거든요. 특히 나이가 들면 가족 관계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커져요. 젊었을 때는 직장, 친구, 취미 여러 가지가 삶을 채워주잖아요. 그런데 은퇴하고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남는 건 결국 가족이에요. 그 가족과의 관계가 따뜻하면 노년이 행복하고 그 관계가 차갑면 노년이 외롭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자녀와 사이가 서먹해진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한 달 넘게 연락이 끊기기도 하고, 명절에 모여도 대화 없이 각자 폰만 보기도 하고요. 배우자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수십 년을 같이 살았는데 정작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한 게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나는 분들이 많아요. 같은 집에 살면서 각방을 쓰고 식사도 따로 하고 대화라고는 반찬 뭐 먹을까 이 정도인 분들도 계세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거창한 방법이 아니에요. 정말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첫째, 지적 대신 인정의 한마디를 연습해 보세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흔히 하는 말이 있어요. 너 그러면 안 되지. 왜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뭐라 했어? 이런 말들이요. 이게 다 걱정해서 나오는 말인 건 맞아요. 자식이 잘 되라고 하는 소리지 미워서 하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듣는 입장에서는 잔소리로밖에 안 들려요. 반대로 이런 말을 한번 해보세요. 네가 요즘 바쁜데도 건강 잘 챙기는 것 같아서 보기 좋다. 아이들 잘 키우고 있는 거 보면 내가 참 대견하다. 이런 말 한마디에 자녀의 태도가 달라져요.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존재니까요. 나이가 30이든 50이든 부모한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같아요. 둘째, 내가 먼저 한 발 다가가 보세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뭘 잘못했다고 왜 내가 먼저 해야 하냐 이런 마음이 드니까요. 맞아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게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기는 거예요. 관계라는 승부에서 이기는 방법은 상대방을 이기는 게 아니라 관계를 살리는 거거든요. 심리학에서 이런 개념이 있어요. 관계에서의 첫 번째 양보가 가장 어렵지만 그 양보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미안해. 이 한마디를 하면 상대방도 쌓아뒀던 벽을 내려놓기 시작해요. 셋째, 기대를 조절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녀한테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너를 이만큼 키웠으니 너도 나한테 이만큼은 해줘야지. 이건 자연스러운 감정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자녀는 자녀대로 직장, 육아, 생활에 치여서 부모님께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이때 기대를 완전히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의 높이를 조금만 낮추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전화를 기대했다면 이 주일에 한 번으로 낮춰보세요. 그러면 자녀가 전화했을 때 서운함 대신 반가움이 먼저 느껴져요. 그 반가움이 목소리에 묻어나면 자녀도 전화하는 게 즐거워져요. 자연스럽게 연락이 더 잦아지는 거예요. 넷째, 배우자와 하루에 딱 10분만 대화해보세요. 수십 년을 같이 살면 대화가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대화가 완전히 사라지면 안 돼요. 대화는 관계의 산소 같은 거예요. 산소가 없으면 불이 꺼지잖아요. 대화가 없으면 관계의 불도 꺼져요. 거창한 대화가 아니어도 돼요. 오늘 공원에 갔더니 벚꽃이 피기 시작했더라. 오늘 뉴스에서 이런 걸 봤는데 세상 참 많이 변했어. 이 정도면 충분해요. 포인트는 텔레비전을 끄고 서로 눈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에 10분이면 됩니다.
20분이 관계를 살립니다.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수십 년 동안 쌓인 서운함을 하루에 풀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오늘 한마디, 내일 한마디, 이게 쌓이면 석 달 후, 6개월 후에 분명히 달라져 있을 거예요. 큰 변화는 항상 작은 시작에서 오니까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여러분이 오늘 밤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한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말 긴 이야기를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자기 자신을 돌보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 마음만으로도 이미 첫 번째 걸음을 떼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세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 나이 들어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돈이나 건강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관계의 질이었습니다. 둘, 불행으로 이끄는 5가지 마음 습관이 있어요. 비교, 과거 집착, 원망 쌓기, 변화 거부, 감사 결핍.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절반은 해결된 거예요. 셋,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은 거창한 비결이 아니라 아주 작은 습관을 매일 실천하고 있어요. 감사하기, 산책하기, 먼저 연락하기, 배우기, 베풀기, 어제의 나와 비교하기, 잘한 일 떠올리기. 그러면 오늘 밤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이불 속에 누우셔서 눈을 감고 오늘 하루 중에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아주 작은 거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봤다. 이것도 잘한 일이에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을 투자했으니까요. 그걸 떠올리면서 스스로한테 이렇게 말해주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잘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싸줄 거예요.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 뜨시면 감사한 것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이 2가지만 30일 동안 해보시면 한 달 후에 거울 속 내 표정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약속드려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한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 친구, 혼자 지내시는 이웃, 연락이 뜸해진 형제한테요. 이 영상 하나가 그분의 하루를 바꿔줄 수도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기억력이 좋아지는 사람들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찾아뵐 거예요. 보통 나이 들면 기억력이 나빠진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머리가 맑아져요. 그 비밀이 뭔지 다음 영상에서 낱낱이 풀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세요. 오늘도 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가 어제보다 조금 더 따뜻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여러분, 치킨 좋아하시지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좋아하는 그 바삭한 치킨. 그런데 그 치킨이 한 사람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킬 수 있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지금 수원 외곽의 보증금 500만 원짜리 고시원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방 크기가 2평도 안 됩니다. 팔을 뻗으면 양쪽 벽에 손이 닿고요. 창문은 있는데 열면 바로 옆 건물 벽이라 햇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2년 전만 해도 저는 경기도 용인의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37년을 한 직장에서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3억 원이 통장에 있었고요. 매달 국민연금 15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저녁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64살의 독거노인입니다. 퇴직금 3억 원은 단 6개월 만에 공기처럼 사라졌고요. 38년을 함께한 아내는 이혼 서류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친구도 없고 자식도 연락이 뜸합니다. 하루 한 끼를 고시원 공용 주방에서 라면으로 때우면서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제 자신에게 묻습니다. 상철아, 너는 그때 왜 그랬니? 오늘 제 이야기는 여러분께 드리는 경고장입니다. 퇴직금을 들고 자영업을 시작하려는 분, 치킨집이든 카페든 식당이든 내 가게 하나 차리면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 수 있다고 믿고 계신 분, 제발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제 3억 원이 어떻게 6개월 만에 증발했는지, 그리고 돈이 사라진 뒤에 아내마저 떠나는 것이 얼마나 처참한 일인지 제 입으로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5살에 수원의 한 전자부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생산관리 부서의 말단 사원으로 시작해서 37년 동안 한 번도 이직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 거의 매일이었고요. 주말 특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한여름 에어컨도 없는 공장에서 땀에 절은 작업복을 입고 라인을 돌리면서도 불평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집에 가면 아내 영희 씨가 차려놓은 밥상이 있었고 어린 아들 민수가 아빠하고 뛰어왔기 때문입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아내가 살림을 잘했습니다. 10원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았고요. 외식은 1년에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서 용인의 아파트를 장만했고 아들 대학 등록금도 대고 결혼 자금도 보태주었습니다. 정년 퇴직을 하던 날 회사에서 조촐한 송별회를 해주더라고요. 김상철 과장님, 37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료들이 박수를 치는데 눈물이 나더군요. 기쁜 눈물인지 서운한 눈물인지 모르겠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원을 받았습니다. 37년 동안 제 청춘과 건강을 바친 대가치고는 적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통장에 3억이라는 숫자가 찍힌 것을 보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기에 아파트 시세가 4억 원 정도였으니까 총자산이 7억 원이 넘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의 아내와 둘이서 알뜰하게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첫 속 다른 천국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알람 소리가 없다는 것이 이렇게 행복한 일인지 몰랐습니다. 아내와 아침을 느긋하게 먹고 동네 뒷산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책을 읽었습니다. 가끔 옛 동료들이 전화해서 상철이 형 퇴직하니까 좋지? 하고 물으면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야, 이 맛에 퇴직하는 거다. 그런데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니까 무언가 허전하더라고요. 매일 같은 일상이 반복되니까 제가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공장에서는 김 과장님 하면서 저를 찾는 사람이 항상 있었는데 퇴직하니까 아무도 저를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말하기도 민망하고 친구들에게 말하기도 체면이 상하고요. 그 공허함이 서서히 저를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남들은 퇴직 후 우울증이라고 하던데 저는 그때 그게 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냥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 불안감이 하루 종일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명절에 집에 와서 저녁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 요즘 퇴직하신 분들 치킨집 많이 하시던데요. 아버지 친구분 중에 장사 잘 되는 분도 있다면서요?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제 머릿속에 씨앗처럼 밝혔습니다. 치킨집. 그래, 치킨집이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본사에서 다 알려준다고 하니까. 며칠 뒤 저는 인터넷으로 프랜차이즈 치킨 브랜드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수십 개의 브랜드가 나오더군요. 저마다 월 매출 3천만 원 이상 가능, 본사 전폭 지원, 초보자도 성공 같은 문구를 내걸고 있었습니다. 그 화려한 숫자들이 제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월 매출 3천만 원이면 재료비와 인건비 빼고 순이익이 700만 원에서 800만 원은 된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연금 150만 원에 순이익 800만 원을 더하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됩니다. 그 숫자에 취해서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상담 예약을 잡고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에 양복을 차려입은 담당자가 환한 미소로 맞이하더군요. 사장님, 저희 브랜드는 전국에 1200개 매장이 있고요. 평균 월 매출이 3,500만 원입니다.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비 7천만 원, 합해서 1억 원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보증금과 권리금은 자리에 따라 다르고요. 1억 원이라고 했을 때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퇴직금 3억 원이 있으니까 1억 원 투자하고도 2억 원이 남잖아. 여유 있네. 이 계산이 제 인생 최악의 착각이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영희야, 나 치킨집 하나 해볼까 해.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여보, 당신이 장사를 해본 적이 있어요? 37년 동안 공장만 다녔잖아. 괜히 퇴직금 날리지 말고 그냥 연금 받으면서 조용히 살아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힌 상태였습니다. 당신은 몰라. 요즘 치킨 프랜차이즈는 본사에서 다 해줘. 레시피도 주고 마케팅도 해주고 나는 가게만 관리하면 돼. 아내는 한숨을 쉬며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아내의 그 한숨이 저를 향한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사 담당자가 수원 영통구 쪽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고 추천하더군요. 대학교 근처라 유동 인구가 많고 배달 주문도 잘 나오는 지역이라고 했습니다. 보증금 5천만 원에 권리금 3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가맹비 3천만 원, 인테리어와 장비비 7천만 원을 합치면 총 투자금이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처음에 1억 원이면 된다고 했는데 거의 2억 원 가까이 드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야 했는데 이미 마음이 앞서 있었습니다. 담당자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사장님, 이 자리는 전 매장이 월 매출 4천만 원 찍던 곳이에요. 여기서 안 되면 어디서도 안 됩니다. 그 말에 넘어갔습니다. 결국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1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습니다. 남은 돈은 1억 2천만 원이었는데요. 그 돈마저도 오래가지 못할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인테리어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사에서 지정한 업체가 들어와서 이 주만에 번쩍번쩍한 가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노란 간판에 찍힌 사진이 붙은 그 가게를 보니까 정말 제가 사장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아내도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완성된 가게를 보더니 표정이 조금 풀리더라고요. 생각보다 깔끔하네. 당신이 하겠다니 믿어볼게요. 대신 절대 빚은 지지 마요. 오픈 첫날은 정말 꿈 같았습니다. 본사에서 오픈 이벤트를 지원해줬는데 할인 쿠폰을 뿌리니까 손님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 매출이 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주방에서 치킨을 튀기는 기름 냄새가 그렇게 향기로울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도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활짝 웃었고요. 여보, 이거 진짜 대박 나는 거 아니야? 저도 신이 나서 대답했습니다. 내가 뭘 했어? 자리가 좋으니까 손님이 알아서 오는 거야. 첫 주 매출이 1,000만 원을 넘기자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자랑을 했습니다. 야, 나 치킨집 차렸는데 대박이다. 너희도 한번 와봐.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가게에 찾아와서 치킨을 먹고 갔습니다. 세상이 제 편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 화려한 오픈 매출에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오픈 할인 때문에 온 손님들은 할인이 끝나면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걸 몰랐던 겁니다. 오픈 이벤트가 끝난 둘째 주부터 매출이 뚝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주에 1,000만 원이던 매출이 둘째 주에는 600만 원, 셋째 주에는 400만 원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직 입소문이 안 났을 뿐이야. 조금만 버티면 다시 올라갈 거야. 하지만 매출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반경 500m 안에 치킨집이 5개가 더 있었습니다. 본사 담당자는 이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말하지 않은 겁니다. 대학가 근처라 유동 인구는 많았지만 그만큼 경쟁도 치열했던 거예요. 게다가 대학생들은 가격에 민감합니다. 옆 가게에서 1,000원만 더 싸게 해도 그쪽으로 가버립니다. 저는 가격을 내릴 수도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정한 가격이 있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나자 현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월 매출이 1,800만 원 정도였는데요. 여기서 재료비가 40%, 임대료 250만 원, 인건비, 공과금, 로열티까지 빼면 제 손에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이너스인 달도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말한 월 매출 3,500만 원은 꿈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도 적자야? 이러다 퇴직금 다 날리는 거 아니야? 저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직 2달밖에 안 됐는데 뭘 그래. 장사가 원래 처음에는 힘든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습니다. 남은 현금 1억 2천만 원이 매달 적자를 메우느라 눈에 보이게 줄어들고 있었거든요. 매달 300만 원에서 400만 원씩 빠져나갔습니다. 이 속도라면 1년도 안 돼서 돈이 바닥날 판이었습니다. 3달째 되던 무렵 본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장님, 매출이 좀 부진하시죠? 저희가 신메뉴 출시, 프로모션을 준비했는데 참여하시면 매출이 올라갈 겁니다. 다만 신메뉴용 장비를 추가 구매하셔야 합니다. 금액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여기에 매장 리뉴얼 비용까지 합치면 2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본사는 도움을 주는 척하면서 계속 돈을 뽑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돈을 냈습니다.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4달째. 저는 이를 악물고 배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배달 앱에 광고비를 넣고 할인 쿠폰을 뿌렸습니다. 주문이 조금 늘기는 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배달 앱 수수료가 매출의 20%가 넘었거든요. 거기에 할인 비용, 포장 용기값까지 합치면 배달한 건 하고 남는 돈이 거의 없었습니다. 팔면 팔수록 적자라는 말이 이런 건지 처음 알았습니다. 아내 영희 씨가 보다 못해서 가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건비를 아끼려면 우리가 직접 해야 한다면서요. 60이 넘은 사람이 하루에 10시간씩 치킨을 튀기기 시작한 겁니다. 기름 냄새가 머리카락에 배서 가마도 빠지지 않았고 뜨거운 기름이 튀어서 팔뚝에 화상 자국이 생겼습니다. 아내의 손은 갈라지고 거칠어졌습니다. 38년 동안 살림만 하면서 곱게 살던 사람이 말입니다. 여보, 나 이제 괜찮아요. 치킨 튀기는 것도 이제 좀 익숙해졌어. 아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밤마다 어깨가 아프다고 끙끙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그 미안함보다 가게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이 앞섰습니다. 인간이 궁지에 몰리면 가장 가까운 사람의 고통에 둔감해지더라고요. 그게 제가 저지른 가장 큰 죄였습니다. 5달째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여름이 되면서 주변에 새로운 맥주집과 호프집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치킨을 시키더라도 그쪽에서 시키지 저희 가게에서 시키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월 매출이 1200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임대료와 재료비를 내면 매달 500만 원 이상이 적자였습니다. 남은 현금이 3천만 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 아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만하자. 제발 그만하자. 이러다 우리 집까지 날려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미 1억 8천만 원을 쏟아부었는데 여기서 그만두면 그 돈을 전부 날리는 거잖아.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아질 거야. 이게 바로 매몰 비용의 함정이라는 겁니다. 이미 쓴 돈이 아까워서 더 쓰게 되고 더 쓰다 보면 돌이킬 수 없는 구렁텅이로 빠져드는 겁니다. 저는 그 함정을 알면서도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아내 몰래 대출을 받았습니다. 용인 아파트를 담보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아내에게 약속한 절대 빚은 지지 않겠다는 말을 스스로 깨트린 겁니다. 그 돈으로 2달만 더 버텨보자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매출은 계속 떨어졌고 빚만 늘어났습니다. 6달째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월말에 임대료를 내야 하는데 통장에 돈이 없었습니다. 재료업체에서 외상 대금을 독촉하는 전화가 오기 시작했고요. 카드 결제 대금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가게 문을 열려는데 손이 떨리더라고. 안으로 들어가면 또 적자라는 현실을 마주해야 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저는 그날 가게 앞벤치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든 말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 전화했습니다. 영희야, 나 솔직히 말할 게 있어. 아파트 담보로 5천만 원 빌렸어.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는데 그건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차갑게 얼어붙은 체념이었습니다. 당신 나한테 약속했잖아. 빚은 안 진다고. 결국 그 약속도 거짓말이었네.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폐업도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계약서에는 3년 이내 폐업 시 위약금 2천만 원이라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계약할 때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때 장밋빛 미래에 눈이 멀어서 작은 글씨를 읽지 않았겠지요. 인테리어 철거 비용에 원상복구 비용까지 합치면 폐업하는 데만 3천만 원이 넘게 들었습니다. 장비를 중고로 팔아봤자 투자한 금액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이었습니다. 남은 현금으로 위약금과 밀린 대금을 처리하고 나니 통장에 남은 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퇴직금 3억 원 중에서 가맹비, 인테리어, 보증금, 권리금으로 1억 8천만 원, 운영 적자 메우는데 7천만 원, 대출이자와 폐업 비용으로 3천만 원,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은 빚으로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3억 원을 모두 날리고 5천만 원의 빚까지 진 겁니다. 37년의 세월이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바뀌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날
빈 매장에 혼자 서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6개월 전 이 자리에서 환한 조명 아래 손님들이 치킨을 먹으며 웃던 소리가 환청처럼 들렸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기름때가 낀 환풍기와 씁쓸한 실패뿐이었습니다. 바깥으로 나와서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저 간판 다는 데만 800만 원이 들었지. 쓴 웃음이 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밥도 안 차리고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영희야, 미안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내는 고개를 천천히 돌려서 저를 보았는데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닌 오랫동안 쌓인 실망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당신은 37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게 당신의 장점이었어. 근데 왜 하필 장사를 하겠다고 한 거예요? 당신은 장사꾼이 아니잖아. 아내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맞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사장이 되고 싶었던 게 아니라 퇴직 후에 공허함을 채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 공허함의 대가가 3억 원이라니 너무 비싼 수업료였습니다. 그 뒤로 집 안 분위기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아내와 저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없었습니다. 밥을 차려 놓아도 같이 먹지 않았고 잠을 자도 서로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돈이 사라지니까 부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쌓이더라고요. 결정타는 대출 독촉이었습니다. 아파트 담보대출 5천만 원의 이자를 제때 내지 못하자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연금 150만 원으로는 이자와 생활비를 동시에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은행에서 상환 계획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쓸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옷장에서 짐을 꺼내기 시작하더군요. 영희야, 뭐 하는 거야? 아내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가방에 옷을 넣었습니다. 나 언니네 가서 좀 지낼게요. 당신 얼굴 보면 숨이 막혀서 못 살겠어. 영희야, 제발. 내가 잘못했어. 다시 일어설 수 있어. 연금이라도 있잖아. 아내가 돌아서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연금? 그 연금도 이자 내면 남는 게 없잖아. 당신은 나한테 평생 고생시켜놓고 마지막에 퇴직금마저 날려버렸어.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에 울렸습니다. 38년의 세월이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끝이 난 겁니다. 저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보다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에 메아리처럼 퍼졌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3억 원을 잃은 것보다 사람을 잃는 것이 100배, 1000배 더 아프다는 것을요. 이혼 서류는 2달 뒤에 왔습니다. 아내의 언니를 통해서 전달받았는데 봉투를 열어보는 손이 떨렸습니다. 재산 분할이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남은 재산이 아파트뿐이었는데 그마저 대출이 끼어 있어서 팔아봤자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결국 아파트를 팔았습니다. 대출금을 갚고 아내 몫을 정리하고 나니 제 손에 남은 돈은 1,500만 원이었습니다. 37년 월급에서 시작한 7억 원의 자산이 1,500만 원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 돈을 들고 수원 외곽의 고시원에 입주했습니다. 보증금 500만 원, 월세 35만 원, 2평짜리 방이 제 새로운 삶의 전부가 되었습니다. 고시원 생활이 시작된 첫날, 좁은 방에 누워서 천장을 보았습니다. 용인 아파트의 넓은 거실이 떠올랐고 아내가 차려주던 저녁 밥상이 떠올랐고 가게 오픈날 손님들이 줄을 서던 풍경이 떠올랐습니다. 전부 다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연금 150만 원과 고시원 공용 주방의 라면뿐이었습니다. 가장 힘든 건 새벽이었습니다. 고시원 벽이 얇아서 옆방 사람의 코 고는 소리가 다 들렸는데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아내의 숨소리가 그리워지는 겁니다. 38년 동안 옆에서 들었던 그 익숙한 숨소리가 사람이 이렇게 그리울 수 있다는 걸 돈을 다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친구들도 연락이 끊겼습니다. 치킨집 대박이라며 축하해주던 사람들, 형님 한턱 내세요 하던 사람들, 제가 망했다는 소식이 돌자 전화번호가 바뀌기라도 한 것처럼 연락이 없더라고요. 돈이 있을 때의 인간관계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3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녁에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들고 고시원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장바구니를 들고 걸어가는 여자. 걸음걸이가 아내 영희 씨와 너무 닮았습니다. 뛰어가서 확인하고 싶었는데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만약 정말 아내라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이 꼴로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아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나는 이제 내 인생을 살고 싶어. 저는 아내에게 어떤 인생을 준 걸까요? 37년 동안 공장에서 번 돈으로 먹고 살게는 해줬지만 마지막에 퇴직금을 몽땅 날려서 거리에 나앉게 만들었습니다. 은퇴하면 여행 다니자, 맛있는 것 먹으러 다니자 했던 약속은 전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람이 바닥을 치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그대로 주저앉거나 아니면 일어서거나. 저는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고시원 공용 화장실에서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상처라. 오늘도 살아있으니 된 거다. 매일 그렇게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주민센터를 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을 하나하나 알아봤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합치면 월 200만 원 정도가 되었는데요. 고시원 월세를 내고 나면 1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거기서 공과금과 통신비를 빼면 생활비는 140만 원 정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라면만 먹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64시면 취직이 쉽지 않지만 아파트 단지 경비원 자리가 났더라고요. 변은 적었지만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고시원 방에 혼자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지는데 일을 하면 그런 생각이 좀 줄어들거든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놀란 것이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는 겁니다. 퇴직금 들고 자영업 했다가 망한 사람, 자녀 사업 지원해줬다가 돈 날린 사람, 부동산 투자 잘못해서 집까지 잃은 사람, 아파트 단지 경비원들 중에 이런 분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다들 한때는 과장님, 부장님 소리 들으며 살던 분들인데 말이에요. 지금 제가 있는 곳은 고시원에서 나와 수원의 한 임대주택입니다. 경비원 일을 하면서 조금씩 모아서 보증금을 마련했고요. 방 한 칸짜리 작은 집이지만 저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마시는 인스턴트 커피 한 잔이 치킨집 사장이라고 잘난 척할 때 마시던 비싼 커피보다 마음이 편합니다. 아내의 소식은 아들을 통해 가끔 듣습니다. 언니네 집 근처에서 작은 식당의 주방 일을 하며 살고 있다고 하더군요. 보고 싶냐고요? 매일 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찾아가지는 않습니다. 퇴직금을 날리고 빚까지 안겨준 남편이 빈손으로 찾아가 봤자 짐만 될 뿐이니까요. 자, 이제 제 이야기의 마지막입니다. 이 바닥까지 떨어지면서 뼛속 깊이 깨달은 것들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퇴직금으로 자영업을 하지 마십시오. 냉정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넘게 회사원으로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장사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보여주는 매출 자료는 전부 가장 잘 되는 매장의 숫자입니다.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통계를 보면 자영업의 5년 생존율이 30%도 안 됩니다. 10명이 시작하면 7명은 망한다는 뜻입니다. 퇴직금은 여러분이 30년 넘게 몸을 갈아서 번 돈입니다. 그 돈을 30%도 안 되는 확률에 거는 것은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둘째, 사장이라는 타이틀에 속지 마십시오. 퇴직 후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공허함입니다. 김 과장님, 박 부장님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 호칭 없이 살게 되면 자존감이 무너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사장님 소리 듣겠다며 가게를 차리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장이라는 이름표가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아침에 아내가 차려주는 밥 한 끼, 저녁에 같이 산책하는 그 소박한 일상에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잃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셋째, 살고 있는 집을 담보로 절대 빚을 내지 마십시오. 집은 여러분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사업이 안 되면 접으면 됩니다. 하지만 집을 잃으면 돌아갈 곳이 없어집니다. 저처럼 고시원에서 라면을 끓이는 신세가 됩니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확실해 보여도 내 집만큼은 건드리지 마십시오. 넷째, 배우자의 반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아내가 처음에 반대했을 때 저는 당신은 몰라 하고 무시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 최대의 실수였습니다. 배우자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안 된다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아내 말을 들었다면 지금쯤 용인 아파트에서 아내와 같이 저녁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는 설마 저렇게까지 되겠어? 하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37년을 성실하게 살았으니 나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 시장은 성실함만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 퇴직금, 그것이 여러분의 마지막 안전망입니다. 그 안전망을 지키는 방법은 쉽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솔깃한 프랜차이즈 광고에, 친구의 달콤한 권유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조급함에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그게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모을 수 있지만 사람을 잃으면 돌이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지켜지고 여러분 곁에 사람이 끝까지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변에 퇴직 후 창업을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십시오. 그분의 소중한 노후를 지켜주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